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의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김초엽 작가의 신작을 가져왔습니다. 김초엽 작가님이 정말 요즘 아주 잘 나가고 계시죠? 네. 아주 이제 셀럽이신데, 김초엽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겠죠? 네. 네, 우비속이 이제 단편집이었잖아요. 단편집이었고, 이번에는 첫 장편 소설을, 쓰셨는데, 바로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사실 연재가 됐었어요. 연재가 됐던 소설을, 김철 작가님이 한 반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다시 또 다듬고 수정하고 해가지고 내신 책입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이 지구 끝의 온실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 지금은 없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오늘 가차없이 스포일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최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식물이 주인공이에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실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이제 식물이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껐는데, 제가 아까.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죠. 네. 이 책 표지가 일단 되게 영롱합니다. 자, 보시죠. 아주 렌티큘러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 오로라 이런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러스트레이트는 누가 하신 거죠? 일러스트레이션은 최지수 작가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 최지수 작가님 제가 이 인스타를 들어가 봤더니 인스타? 트위터가 네. 있는데 여기에 베스킨 라빈스의 민초봉봉 키 비주얼 일러스트레이션을 작업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 링크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쁜 일러스트를 많이 하시고요. 요게 폐기된 시안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 쓰이지 않은 안도 네. 올려놓으셨는데 그것도 되게 이뻐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덩굴 식물이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여기죠. 여기에 있는데 얘네가 이제 아마 주인공 모스바나라는 식물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온실을 뜻하는 요 유리 플라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떤 실험 도구 같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학자가 등장을 하고 노출이 지금 자동으로 해놨더니 자꾸 화면이 날아가네요. 네. 식물학자가 등장을 하고 또 과학 이야기가 있는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이기도 하고. 그쵸. 일단은 망해버린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재난이 일어납니다. 더스트라는 재앙이 일어나는데 더스트는 저희 인터스텔라 생각났어요. 그쵸. 인터스텔라도 생각나고 미세먼지도 생각이 났어요. 미세먼지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이제 이 더스트 사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더스트는 뭐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나요? 빨간색 보이기도 안개로 하고 보인다고 하잖아요. 빨간색 안개가 근데 더스트 폭풍이 오기 전의 징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더스트라기보다는 좀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더스트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막 꽁꽁 싸매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막 방어를 해야 겨우겨우 막을 수 있고 왜냐면 이게 자가정식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입자가. 그러니까 이게 먼지가 아니죠, 사실. 그쵸. 사실은 아주 작은 나노 머신이죠, 머신인데 이제 네. 자가 증식을 하는 머신이에요. 그래서 단백질로 된 머신인 거죠. 걔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더스트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걸 마셔도 괜찮긴 하지만
그게 뭐 완벽하진 않은가 봐요. 네. 그래서 많이 마시면 네, 많이 어쨌든. 마시면 어쨌든 건강에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내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마시면은 급성 중독에 걸려가지고 뭐 하루나 1시간 안에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재해가 자가증식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막 퍼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휩쓸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단은 1차 내성은 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돔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돔이 이제 밀폐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좀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이 돔이라는 건 사실 뭐 그걸 얼마나 크게 만들겠어요. 만들어도. 그래서 그 안에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막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막 이렇게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막는 과정에서 많이 사람을 죽입니다. 네, 죽이고 그 죽이는데 이제 막 로봇들을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돔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돔 비스무리한 거를 뭐 임시 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좀 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오래는 못 가죠. 오래는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그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은 식물학자 아영이라는 식물학자와 아까 말씀드린 그 모스바나라는 덩쿨 식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약간 제가 이쪽으로 갈까요? 네.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3개의 장의 주인공이 다 좀 달라요. 그래서 1장은 이제 아영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좀 전개가 되고요. 2장은 그 아마라랑 나오미라는 자매 그 중에서도 나오미의 시점으로 그려지는 그런 이야기. 프린 빌리지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이제 돔에서밖에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돔 바깥에서 돔 없이 뭔가 좀 이렇게 마치 대한 공동체가 이제 생겨요. 좀 마치 유토피아처럼 그려지는데 그런 공동체를 찾아낸 이 나오미가 이 프린 빌리지에서의 생활을 그려내는 그런 부분이 이제 2부의 내용이고요. 3부의 내용은 다시 아영이 이제 주인공 화자로 돌아오긴 하는데 액자식 그러니까, 구성이죠. 네. 그 아영이 지수 그리고 레이첼의 기록을 보고 또는 이제 메일로 소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최종적으로 밝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에서 아영은 일단 강원도 해월이라는 지역에 이제 많은 어떤 잡초가 갑자기 이상 증식을 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 아영은 더스트 생태학이라는 거를 이제 전공을 하고 있고 거기서 식물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해월에 이 번성한 잡초가 어떤 잡초인가를 조사하러 갔다가 자기 뭐 어릴 적의 기억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뭐 더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2부의 이제 나오미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정도의 내용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보니까 예스24나 뭐 인터넷 서점에서 그 책 소개를 보니까 책 소개가 그렇게 막 좀 재밌어 보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요? 네, 저는 봤을 때 책 소개만 봤을 때 이게 어떤 작품인지를 알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책 소개만 보고 책 내용을 지레짐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그 책의 구성이 약간 뭐 복잡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책의 스토리적 매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책 소개의 특히 뭐 카드 뉴스라던가 이 이미지 요 안에서는 그렇게 뭔가 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처음 느낀 거는 일단 재밌다는 거예요. 되게 그 아까 공상님도 말씀하셨지만 페이지가 막 계속 넘어가고 뒤에 얘기가 너무 궁금하고 막 사실이 막 밝혀질 때마다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약간 전율도 일고 그다음에 막 끝까지 약간 좀 여운도 남고 그런 내용이고요. 약간 그 아영이 어떤 식물학자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계의 아주 거대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전개가 아주 드라마틱하고 사실 약간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걸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느낌 들지 않던가요? 약간 미드 느낌이 많이 나는데 왜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약간 어쨌든 스케일이 커요. 스케일이 크고 그 다음에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미드같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우리는 모순된 세상에 살고 있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얘가 우리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또는 착한가 나쁜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치인도 그렇고요. 이 정치인이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보려고 하는데 사실 완벽하게 착한 사람, 완벽하게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좀 도덕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악한 부분이 있고 또 악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사실은 이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책에서는 어쨌든 그런 모순을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내는 데에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의 주인공인 모스바나라는 식물은 이 더스트라는 이 재해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효능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식물한테 손이 닿으면 되게 따끔하고 독이 있고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번성을 잘하고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식물들, 주변의 생태계를 완전히 말려 죽여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식물인가, 해가 되는 식물인가라고 하면은 누구도 이거를 뭐라고 이제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 식물이 우리를 위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사실은 자연적으로 있는 식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일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고요. 공상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굉장히 재밌게 읽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분위기나 그 아포칼립스적인 그 더스트에 의해 황폐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미쳐가지고 막 서로를 막 죽이고 뭐 빼앗고 막 이런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굉장히 저는 좀 좋았다고 해야 되나? 잘 표현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네, 분위기가 분위기가, 네,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았고 굉장히 그 진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진짜 그런 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가지고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소마도 많이 생각났어요. 저희 소마. 다뤘던 소마 게임.
소마에서는 어떤 배경이었죠? 그게? 그게 이제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고 인간이 이제 대서양의 그 해적이지에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몇 명만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소마에서는 주인공이 그 소마 연구소를 돌아다닐 때는 이미 사람들이 다 죽은 후였고 한 명만 딱 살아 있잖아요. 그 한 명만 딱 살아남아 있을 때 그 소마에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지구의 마지막 인류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장면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이제 계속 막 절망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끝났어. 더스트로 인해 인류는 전부 이제 멸종하고 말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절망하는 그 절절한 그 부분하고 굉장히 뭔가 좀 겹쳐서 보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표현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라던가 진짜로 막 절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막 이런 그 의구심이 계속 들고 희망이란 게 과연 있는 것일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네. 그런 분위기들 그런 어떤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그 다음에 그 레이첼과 지수의 관계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로맨스 소설 같은 약간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특히 그 마지막 장에서는. 네. 그 로맨스가 사실 우리가 흔히 로맨스 소설에서 접할 수 있는 종류의 로맨스는 아니긴 한데 그러나 약간 그 성장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의 로맨스 소설? 약간 서로 약간 오해하고 그렇죠. 서로 뭔가 마음을 전달을 잘 상처밖에 못하고 남지 않는 네. 서로 상처를 입히고 네. 그런 느낌? 그런 의 느낌이죠. 로맨스 소설.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볼 수 없었던 그런 관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장에는 아영과 희수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희수는 할머니고 그다음에 아영이는 그 어린애인데 아마 한 10살쯤 되는 그런 어린애인데 이 할머니와 이 아이가 좀 대등하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나오미와 아마라는 자매인데 둘이서 이제 이 어떤 그 망해버린 세상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라는 내성이 좀 약해요. 나오미는 내성이 강하고 그래서 이 아마라가 자꾸 아파하고 그 아마라를 위해서 이제 나오미의 행동이 제약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라는 되게 미안해하면서 나를 좀 버리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오미는 또 아마라가 죽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마라가 없으면 나는 여기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마라에 대해서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는 거죠. 네, 고맙기도 하고 또 아끼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밉기도 하고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그 말씀하신 지수와 레이첼의 관계라던가 또 프린빌리지에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데니와 하루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참 섬세하게 그려지면서 그 관계들이 납작하지 않게 좀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부분들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그 주인공 나오미하고 아마라가 폐가에서 이제 지내면서 네. 그 고장난 더스트 수치 이제 감지기라고 하나요? 네. 그걸 이제 가지고 그게 이제 항상 위험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묻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폴아웃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김초 작가님 폴아웃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군요. 뭐 염두를 하면서 쓰시지 않았을까. 염두를 했다기보다는 뭐 좀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거 쓰시면서 폴아웃을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김치엽 작가님 스스로가 이런 장르물도 되게 좋아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되게 좀, 네, 읽으면서 감탄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전의 작품, 김치엽 작가님의 이전의 단편들은 약간 좀 조용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따뜻하고 되게 그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좀 다듬어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장편은 좀 더 액티브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더 거친 느낌. 액티브하고, 또 과감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거친 느낌도 나고, 사실 그 김치호 작가님이 그동안 쓴 작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김치호 작가님의 작품에는 악역이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뭐 의도해서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쓰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책에는 악역이 나오긴 하는데요. 악역, 글쎄요. 주로 악역 뭐 빌런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빌런이 작품 있는 건 아니고, 전체를 관통하는 뭐, 빌런 같은 게 있는 나쁜 건 아니고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 나쁜 사람들도 사실은 뭐, 생존하기 예, 위해서 그런 생존하기 거죠. 위해서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굳이 말하자면 빌런은 더스트인가요? 더스트가 이제 재난으로 나오는데, 더스트조차도 사실은 순기능 같은 게 또 있어요,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그, 뭔가를 썩지 않게 하잖아요. 이 미생물 같은 것까지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뭔가 그런, 뭐, 역할도 하기는 하고. 더스트를 만든 뭐 회사가 그건가요? 빌런이 되는 건가요? 거기서 일하던 직원. 거기 보면은 뭐 직원들이 다 도망쳐가지고 격리 그거를 해야 되는데 프로토콜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쵸. 이런 문장이 나오긴 네, 하거든요. 폐쇄 프로토콜 지키지 않았다. 근데 뭐, 자기네들이 살려면은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윤리적이지 않지 않나. 물론 그렇죠. 근데 너가 너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 더스트라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린 테크놀로지라고 엄청 홍보를 하고 그랬던 것인데 결국 이렇게 재앙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참 이 소설이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원희님께서 작가분은 아니까 말할 수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요 정도로 스포일러 없는 그런 리뷰를 좀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작가님이 그 화학과 대학원생이셨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신 분으로서 이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또 이제 과학 철학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공부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 방법론,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그 스토리 안에 소재로서 쓰이는 게 되게 저는 신선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스토리 소개하면서 좀 찬찬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뾰롱뾰롱. 네. 스포일러가 이제 있는 파트입니다. 네, 이거 파트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방송을 준비하면서 2번을 읽었거든요. 2번을 읽었는데, 2번을 읽으니까 앞쪽에 어떤 부분이 좀 복선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2번 읽어보시는 것도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프롤로그부터 시작을 하면은 프롤로그는 뭐 사실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 아마라와 나오미 자매의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마라와 나오미가 막 이렇게 온갖 도움을 이제 전전을 하고 뭐 마을을 전전하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더는 못 돌아다니겠다 그러면서 저기 이제 프림 빌리지라는 그런 아주 도피처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를 우리가 가보자라고 하면서 그 숲으로 들어갔는데 국립공원 안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가 쿠알라룸푸르의 캡폰 국립공원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가는데 이제 결국 그 프린빌리지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나? 라고 하는 순간에 딱 끊기고 이제 1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참 넷플릭스 드라마의 도입부 같은 그런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오프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장은 이제 아영이라는 식물학자가 주인공입니다. 화자입니다. 아영은 더스트 생태학 연구소라는 데서 일을 하는데요. 더스트 생태학이라는 게 그 더스트 시대, 그러니까 이 아영은 일단 더스트로 인해서 인류가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근데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재건이 됐어요. 그래서 재건이 된 시대를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그 재앙이 끝나고 나서 태어난 것 같아요. 태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더스트 생태학이라는 거는 그런 더스트 시대 전후의 그런 생태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사실 옛날 일을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팬시하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인기도 많이 없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학이라도 인기가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다. 이런 거를 좀 깨알같이 보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요즘은 AI가 인기죠. 그쵸. 컴퓨터 공학과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존에 뭐 그런 AI라던가 아니면 기계학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던 분야도 많이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쓰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거죠. 그 메타버스. 그쵸. 메타버스도 AR, VR. AR, VR도 많이 쓰고 있죠.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과학 쪽의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냥 좀 사회적인 트렌드. 네. 뭐 그쵸. 그렇게 그쵸. 볼 수도 있죠.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더스트 생태학 연구소에서 이 식물 연구하는 파트에 아영이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종과일 복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멸종을 했던 산딸기를 복원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연구원이 가져옵니다. 이거 맛 좀 보세요 이러면서. 근데 뭐 기대하던 맛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좀 재미있는 흡수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로 출장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학회가 열리는데 재건 60주년 심포지움을 한대요. 그러니까 재건 후에 60년이 지난 시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에티오피아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재건이 된 지역이래요. 왜냐하면 생물 다양성이 보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복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제가 재밌다고 느낀 게 아영이가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 초안 작성 프로그램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만 넣어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해줘요. 근데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게 그 윗분들이 비위를 못 맞추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윗분들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라던가 4차 산업혁명, 뭐 녹색 뭐 성장 뭐 이런 그 시대에 뭐 좀 인기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식물을 연구를 할 때도 뭐가 흥미롭습니다 라기보다는 뭐 이런데 쓰일 수 있습니다. 약용식물이라던가 뭐 이거는 뭐 우리 경제적으로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라던가 화훼식물. 그렇죠.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에만 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전수칙 아까 뭐 폐쇄 프로토콜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안전수칙 때문에 밤에 이제 혼자서 실험을 하면 안 되고 안전 로봇을 세워놔야 된다. 뭐 이런 깨알 같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연구실 안전 교육 같은 거 들으면 공사님도 듣나요? 네, 저도 들어요. 그쵸, 네. 뭐 저는 이제 수학과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약간 황당하긴 해요. 책장을 뭐 혼자 옮기면 안 된다, 막 이런 내용들. 그런... 책장에서 뭐 책이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막 이런 거 예시로 나오고 그러는데. 진짜요? 네. 귀엽다. 콘센트를 뭐 한 곳에 뭐 많이 꽂아줬어요. 그거는 진짜로 필요하죠. 네, 당연히 필요한 거긴 한데 네. 그 뭐 연구소 안전 이런 거라기보단 그냥 실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긴 한데 뭐 네. 어쨌든
아무튼 네, 저도 듣긴 그러네요. 합니다. 수학과 연구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게 결국은 그 정도겠네요. 손, 컴퓨터, 종이에 손 베이기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강원도 해월에서, 뭐, 이렇게 이상한 잡초가, 이상 증식을 합니다. 해월은 원래 엄청난 로봇 생산지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 더스트 폴 이후로는 로봇의 공동묘지, 고철 쓰레기장으로 변한 곳입니다. 원래 인간형 로봇도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요. 그 더스트 시대에 그 돔 바깥의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인간형 로봇들이 살상용으로 많이 쓰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규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드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총몽에 보면은 이제 그런 고철 쓰레기장에서 주인공 로봇을 줍잖아요. 그 인간형 로봇을 줍게 되는데, 그게 좀 생각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그 이상 증식을 하는 잡초는 모스바나라는 식물입니다. 가상의 식물이고요. 그 학명도 있어요. 헤데라 트라이피두스라는 학명도 있는데, 우리말로는 세발 잔털 갈고리 덩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실제로 있는 트라이피두스라는 식물이 게, 아니었군요. 그쵸, 실제로 있는 식물은 아니고요. 근데 트라이피두스라는 이 뒤에 이름을 가진 식물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잎이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독성이 있고 또 환경 적응성이 높고 환경 변이가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종식기 번성종이라고 해가지고 이 더스트가 종식이 되는 그런 시점까지 독점종이었다가 재건을 한 다음에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독점종이라는 거는 얘가 다른 천적이 없이 막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재건이 되면서 다른 식물들이 막 살아나니까 얘는 이제 살 곳이 점점 줄어든 거죠. 예를 들어 그 페른기 대멸종 네. 이 이제 지구의 뭐 70%인가? 70%에 해당하는 종이 이제 없어진 걸 이제 페른기 대멸종이라고, 대멸종의 어머니인가 이렇게 꼽는데, 그 대멸종 이후에 지구를 점령했던 종이 달팽이였나? 진짜요? 네, 달팽이 다음이 개가 이제 달팽이를 먹으면서 개가 독점종이 되고 뭐 이렇게. 옆으로 걷는 개요? 네네. 달팽이가 그 페른기 대멸종 직후에 이제 네. 지구를 덮었고, 네. 그 다음이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 그렇구나.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 식물 또한 이 더스트라는 그 재앙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행한 기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식물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왜냐면 얘가 이제 닿으면 알레르기도 생기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모스바나가 이상 증식을 해가지고 이 아영이가 이런 취미가 있어요. 스트레인저 테일즈라는 괴담이라든가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걸 모아놓은 사이트에 들어가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SCP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냥 뭐 약간 괴담 유튜브 이런 거. DC 갤러리 뭐 이런 데 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괴담 건가요? 유튜브 뭐 많이 보시는 것도 니 있더라고요 요즘. 괴담 유튜브요? 네. 그런 것도 유튜브에도 그런 게 생겼군요. 근데 괴담은 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장르죠. 인터넷에서. 네. 그래서 그런 걸 들어가는 취미가 있는데, 여기서 좀 모스바나가 혹시 있는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정원에서 이제 이 악마의 식물이라고 불리는 이 모스바나가 자라는데 이 멸망의 징조일까 막 이러면서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뭐 세계 각지에서 좀 모스바나가 좀 곳곳에 약간 제한적으로 증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다가 뭐 모종의 어떤 이유로 이 나오미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영이 뭐
아영이가 올렸던가? 네, 맞아요. 아영이가 네,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거기에 우리 제보를 동네에 누가 그 푸른 빛이 나는 식물이 음, 있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음. 네.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모스바나라는 식물은 푸른 빛을 냅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막 퍼지면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푸른 빛을 내는 그 변이가 특성을 없어졌죠. 네. 잃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영이가 어렸을 때 이희수라는 동네에 살던 할머니의 정원에서 그 모스바나를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막 그 푸른 빛을 내뿜고 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네. 해월에서도 그쵸. 본 적이 있더라. 그런 소문이 해월에서도 돌았더라. 네. 도깨비 불을 봤다는 그런 소문이 도는 거를 얘가 알아채고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네. 그걸 이제 거기다 올린 거죠. 스트레인지 테일스에 올렸는데 그거를 그 나오미를 아는 그 이름이 뭐였죠? 아, 로건? 로넨? 그쵸. 네, 하는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너 혹시 음. 그 링귀노의 마녀들 맞나요? 링 랑가노. 랑가노. 네. 네, 랑가노의 마녀들을 음.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아마라와 나오미가 그런 랑가노의 마녀들이라고 불리면서 어떤 민간적인 그 의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약초를 민간 가지고 의학, 네. 약초학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런 그 종말의 시기에 좀 구원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가라고 해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중세 시대 때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쵸. 약초 같은 거 캐가지고 사람들 치료하는 데 쓰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녀 사냥 때 많이 희생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마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 같은 게 막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마녀가 왜 마녀로 몰렸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마법을 썼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상식 산론에서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 약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의학적인 그런 지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산파 이런 역할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거의 독신이었고, 그 다음에 숲 외곽에 살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때 뭐 농지개혁이었나, 뭐 인클로저 운동 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을 내쫓고 이 숲을 이 공유지라는 거를 요거를 사유지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마녀로 몰았다라는 설도 있고요. 뭐 이런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마녀들이 실제로 보면은 아주 약초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뭐 약사라던가 의사 뭐 요런 그런 좀 전문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를 네. 많이 얘기를 하면은 길어지니까 네. 얼마 정도로 짧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가 이제 2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나오미가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마라는 이제 더 이상 포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어내는 거죠, 이야기를. 예.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면서 치매도 좀 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 이렇게 그걸 이제 진짜로 믿어버리고 자기 얘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오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영이가 찾아온 건데 네. 나오미가 이제 얘가 이제 진짜 식물학자고 얘기가 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2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부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 모스바나라는 거는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더스트 시대의 정신을 닮은 식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스바나가 생존과 번식, 기생에 특화되어 있고 악착같이 살아남고 죽은 것들을 양분 삼아 자라고 그 다음에 한번 머무른 땅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한 자리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멀리 뻗어나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그 더스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악착같이 살아남는 거에 어떻게든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시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어떤 자원을 약탈을 해가지고 살아남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원도 다 소비를 하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은 좀 스토리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이희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이희수는 그 어떤 좀 괴짜 같은 할머니였어요. 그 정비사 능력이 있는 그 기계를 잘 만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돔 사람들을 그러니까 공헌자라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공헌자가 누구냐면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살아남아서 이 재건에 기여를 한 사람을 공헌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지금 국가유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오히려 그 친일파에 더 가깝지 않았나. 그니까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묘사되기로는. 그쵸.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 멸망의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은 사실 살아남기 힘들었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헌자들을 정말로 공헌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떠받들어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이희수는 항상 반대 의견을 펼쳤었고,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이제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이제 돔 사람들도 정말로 나쁜 사람들처럼 보였고, 근데 나도 살아남았으니까 사실 나도 사람들의 시체 위를 밟고 살아남았으니까 사실 내가 이런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이희수가 이 레이첼에 대한 그 추억을 얘기를 또 하기도 하죠. 옛날에 식물이 이름을 얘기는 하진 않죠. 그쵸. 네. 옛날에 식물이 기계와 닮았다고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다, 나한테. 그래서 좀 되게 그리운 그런 대상을 추억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린 빌리지가 나오는데 프린 빌리지 얘기를 좀 많이 생략을 합시다. 네. 프린 빌리지는 일단 대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돔이 없이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좀 활기찬 마을이었고요. 왜 돔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레이첼과 지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첼은 사이보그죠. 사이보그고 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첼이 그 온실에서 더스트의 내성이 있는 그런 식물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다가 개발한 이 종자를 지수가 이 마을로 가져가면은 마을에서는 그거를 심어가지고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작물을 따먹고 그 대신에 이 온실, 그러니까 레이첼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온실을 지켜주는 거죠. 온실에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수리도 해주고 또 전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발전기를 위한 부품도 좀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좀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공생 관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더스트 시대에는 식물도 다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더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내성도 없는 거죠. 이제 식물들도. 그래서 식물들도 다 죽이는데 이 더스트에 드물게 살아남는 그런 식물들의 특성을 그 레이첼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식물들에 식물들에 넣어가지고 좀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도 그러니까 이 더스트에 살아남는 특성이라는 네. 것은 어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에서 이제 진화한 거죠. 아, 그쵸. 식물들이. 네. 식물들이 그새 이제 진화를 하고 그런 성 자연 선택이 특성을 돼가지고. 특성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더스트가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미생물도 죽이고 벌레도 죽이고 뭐 다른 식물도 죽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더스트에 저항이 있는 식물이 있다 이러면 얘네는 그냥 살판 난 거예요. 얘네는 그냥 뭐 해충의 우려도 없고 다른 식물들이랑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번식을 할 수가 있고 번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마라랑 나오미가 이곳을 발견해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가 사실 이 공동체가 파괴될까봐 돔 사람들이 여기를 공격하러 올까봐 되게 숨기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마라랑 나오미를 그냥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아마라랑 좀 인터뷰를 해보더니 아 얘네는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체험을 하고 이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좀 가까워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2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지수라고 이제 그 지수가 이 온실과 마을을 연결하는 중재자이면서 또 리더인 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지수와 좀 친해지게 되고 그래서 지수와 레이첼의 관계도 좀 멀리서나마 좀 지켜보게 되고 이 관계가 조금 희한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저는 읽으면서 네. 이 부분 읽으면서 네. 레이첼이 흑막인 줄 알았어요. 아 레이첼이 설마 이 사태의 뭔가 주범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읽으면서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서스펜스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박심연님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레이첼이 그런 더스트에 버티는 그런 식물들을 또 내려주고 하니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더스트 폭풍이 불어오죠. 그래서 더스트 폭풍이 불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수가 레이첼한테 되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그 모스바나라는 식물을 심게 돼요. 모스바나가 그 VOC라고 하죠. 볼르타일 오르가닉 컴파운드라고 할까요? 그 휘발성 어떤 유기 화합물을 내뿜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VOC가 사실은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냐면 가구 같은 거, 새 가구 같은 거 샀을 때 알레르기 그 새집 냄새 같은 거 난다고 하잖아요. 페인트 칠이라던가 이런 거 했을 때 그럴 때 그 공기 중에 화학 성분이 얼마나 떠다니는지를 이제 VOC를 측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거 아닌가요? 피톤치드? 뭐 그런 것도 VOC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VOC라는 건 어떤 그냥 중립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걔네들이 나쁘다, 뭐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휘발하는 어떤 유기 화합물이면 다 이제 VOC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알코올 냄새 이런 것도 VOC죠. 네, 그런 기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식물이 이제 내뿜는 VOC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피톤치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스바나는 그냥 자기가 이제 그 더스트를 응집하는 그런 VOC를 내뿜어요. 그래서 얘가 그 더스트랑 만나면은 얘네가 이제 나노 머신이잖아요. 나노 머신인데 얘가 이제 증식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저렇게 이제 좀 바뀔 텐데 그 바뀌는 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나노 머신이 인양 약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얘네가 그 증식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엉기게 해요 서로. 그 증식을 못하고 엉기게 해가지고 이 더스트를 저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약간 그 혈액응고처럼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식물을 이제 더스트 폭풍이 온다고 하니까 말에 막 심어가지고 이 식물이 막 번성을 하니까 그 더스트 폭풍이 생각보다 아주 마일드하게 지나간 거죠. 그래서 폭풍이 지나갔는데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기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레이첼을 떠받드는데 이 세계를 구할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떠받드는데 과연 그럴까? 이거를 지수라던가 이 레이첼을 아는 사람은 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갈등이 나와요. 이 식물을 이 더스트를 저감을 하는 또 더스트의 저항성이 있고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이 숲 밖으로 갖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라는 두 파로 갈려요.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안에서 갇혀서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사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사람들도 다른 돔으로 가서 이 다른 돔이나 이제 페어들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면 기름이라던가 뭐 향신료라던가 또 영양 캡슐 또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그나마 이제 생활이 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다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살 수 있다. 이걸 확장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돔시티랑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장을 하자. 이 식물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니다. 이 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보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심지어 하면은 나오미와 아마라는 자기가 내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잔인한 인체 실험을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내성이 있기 때문에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수혈을 해가지고 항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돔 사람들이랑 말이 통할 것 같냐? 그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는데 왜 우리가 세계를 재건을 해야 되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뭐 내분이 일어나고 또 침입자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결국 이 프림 빌리지는 해체가 됩니다. 저는 그 레이첼의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레이첼이 네. 왜 우리가 이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되냐 그 얘기에 대해서 레이첼이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데서 평생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이런 작은 사회는 항상 다 무너진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야만 인류가 점점 더 나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수가 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지수가. 네. 그러니까 지수가 돔을 없애는 거야. 그냥 모두가 밖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지. 불완전한 채로. 그럼 그게 진짜 대안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길 거야.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 뭔가를 해야 해. 현상 유지란 없어. 예정된 종말 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벌이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나마 나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이 얘기가 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좀 사회를 봤을 때 네.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게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든 간에 이제 어떤 정책이든 간에 그런 게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생기는데 다만 우리가 어떤 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현상 유지가 그러면 좋은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좀 뭔가 좀 우당탕탕 하더라도 좀 다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전진하는 그런 좀 변화하는 그런 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일종의 정반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가만히 있으면은 음, 그냥 아픈 곳만 계속 곪는다. 네. 이런 물론 모든 느낌일까요? 시도가 성공적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과학철학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나오미에게 분해제라는 거를 만드는 거를 전수를 합니다. 분해제라는 거는 마시면은 그 더스트로 인한 독성이 치료가 되는 그런 액체예요. 그래서 약인 거죠. 약인데 이걸 만드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걸 뭐 끓이고 식히고 추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마 좀 유기화학적인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만드는 방법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기록을 일부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출이 되면은 되게 큰일이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이렇게 기억으로만 하고 있다가 나오미한테 전수를 해주죠. 근데 이게 그냥 재료를 뭐 그냥 몇 대 몇 대 몇으로 섞으면 되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요. 그 뭔가 미묘한 어떤 암묵지라고 하죠. 우리가 그게 쓰여 있는 지식이 있고 그 쓰여 있지 않은 지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실험을 할 때 우리 실험실에서는 됐었는데 어디 다른 실험실에 가서 똑같이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논문에 분명히 프로토콜이 써져 있는데 그 프로토콜대로 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저희 방금 왜냐하면 경험했잖아요. 컴퓨터 고치고 저기 써 있는 대로 하면 고쳐진다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지지 않은 예를 들면 이 회사의 기계로는 우리 연구실의 기계는 예를 들면 고무 패킹이 좀 헐거워. 그래서 이걸 좀 꽉 조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일이 뭐 이렇게 실험 과정에 프로토콜 쓰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실험실에 이 기계는 압력이 조금 약해가지고 뭐 몇 번 더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어, 높여서 맞춰야 돼. 그런 것들은 쓰여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선배한테 직접 하면서 이제 배우는 수밖에 없고 그게 내 손에 익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익기 전까지는 실험 결과가 믿을 만한 실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이 작가님이 좀 차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복잡하니까 뭐 몇 대 몇 대 몇으로 섞는다 이런 게 다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잖아요. 실험 과정이라는 게 뭐 끓였다가 뭐 식혀가지고 뭐 한다던가 물질을 뭐 녹였다가 뭐 그거를 다시 어떻게 용출시킨다던가 그게 엄청 복잡한 과정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것들 표현한 네. 것 같기도 해요. 네. 보통 화학 실험을 요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레시피에 자세히 써져 있어도 예를 들면 뭐 몇 분을 끓이라는 건지 아니면 뭐 센 불에 끓이는지 약한 불에 끓이는지 근데 또 센 불 약한 불도 집집마다 가스레인지 화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이거를 따라하기는 힘든 거죠. 그다음에 한 숟갈을 넣으라는 건데 이게 뭐 네, 아빠 무슨 숟갈을 숟가락인지 말하는 건지 우리 집 숟갈을 넣을 때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평평하게 넣어야 되는 그렇죠. 건지. 네. 그래서 이 손맛의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암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묵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전승되는 이런 도제식 그런 전승이 사실은 과학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수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쳐 주는 식으로 이제 실험들이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작가님이 참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수가 나오미한테 이 약 만드는 법을 알려줄 때도
여러 번 반복을 시킵니다. 반복을 시키면서 이게 너가 먹어도 안심이 될 때까지 너가 이제 이거를 수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장 지구 끝에 온실 얘기를 가면은 이제 드디어 지수와 레이첼의 입으로 직접 이 모든 사태의 전말이 밝혀지죠. 여기서는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일단은 이 세상의 그 재앙의 그 배경 뭐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더스트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는가? 더스트라는 거는 그 이 샌디에고에 있는 어떤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던 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기상 이변을 좀 이렇게 그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나노머신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나노머신을 더 작게 만들면 뭐 분자 수준에서 우리가 뭔가 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플라스틱을 더 쉽게 썩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걸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출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누출이 됐고 그 누출을 막는 프로토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고 뭐 흔히 있는 일이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그랬고 그게 이제 세상에 퍼져나가 버린 것이죠. 손쓸 수 없이. 그래서 이게 자가증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걸 종식시킨 것은 디스어셈블러라는 이 나노머신을 만든 연구소에서 자기 잘못을 결국은 인정을 하고 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언론 통제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막 이렇게 기사를 내리면서 막 숨기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시인을 하고 그 기술을 공유를 함으로써 결국 그 나노머신을 잠재울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이 되어서 이제 이 사태가 해결이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태는 그 디스어셈블러가 개발되기 전에 이 모스바나를 곳곳에 옮겨 심었던 이 프린빌리지의 사람들 덕분에 더스트가 1차로 감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어셈블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밝혀내는 과정이 참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와 레이첼의 관계죠. 이게 참 재밌어요. 그 지수는 정비사, 레이첼은 사이보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의존적이에요. 지수가 없으면 레이첼은 자기 몸을 건사할 수가 없고 또 레이첼이 없으면 지수는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레이첼이 이 내성이 있는 식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제 분해제 같은 것도 있고. 그쵸. 분해제도 만들고. 근데 이 레이첼은 좀 처음에 봤을 땐 레이첼 보고 뭐 이런 싸가지가 있나 약간 생각을 할 흔한 정도로 매드 사이언티스트적인 그런 약간 음, 그 빅뱅 이론의 셸든 있잖아요. INTP. 좀 공감 능력 떨어지고 네. 그런 자기 그냥 연구에만 좀 신경을 쓰는 그런 과학자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좀 기 쪽으로 가니까 저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좀 그냥 인간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성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레이첼? 글쎄요. 저는 그냥 굉장히 연구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렇군요. 네. 약간 뭐 그 원래 그 과학에 좀 많이 몰두를 하시는 분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니까 네, 없는 건 아니니까 뭐 그게 그런 바람직한 건지 잘 네, 모르겠지만 네. 네,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까 뭐 그냥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음, 네, 그런 사회성 떨어지는 그런 과학자의 전형을 레이첼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수는
근데 사실 지수도 좀 모순된 캐릭터죠. 지수는 이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첼한테 이 세상을 구원할 식물을 만들어라 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레이첼은 그런 지수를 답답해 하지만 지수가 원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좀 뭔가 썸을 타나? 좀 이렇게 좀 끌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 둘의 관계에는 뭔가 어떤 비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레이첼을 지수가 수리를 해주면서 뇌를 거의 다 이제 점점 이제 유기체 비율을 줄여갑니다. 이건 이제 그 레이첼도 원하던 바였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뇌 부분에 이제 생체 뇌가 거의 없고 기계 뇌로 이제 다 대체가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감정 조절 스위치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킨 거죠. 그러니까 안정화 스위치라고 하나요? 그런 네네. 거를 켜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격이 좀 유해지는 그런 스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 치면은 항정신성 약물 뭐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레이첼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근데 그거는 좀 올려놔요. 나중 이야기이긴 하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레이첼이 지수가 레이첼을 만날 때 이 레이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있었죠. 그쵸? 음. 네. 그랬다가 이 레이첼이 좀 계속 틱틱거리니까 나한테 좀 호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스위치를 켠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지수는 레이첼에게 호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작품의 3부 초반에 이제 밝혀지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레이첼은 그러면 지수에게 이 스위치를 올리기 전에 호감이 있었는가? 이거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맨 뒤에 나오죠. 네, 그게 그러니까 아주 뒤로 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남겨둔 것 같아요. 그거는 여지를 일단 그래서 이 패턴 안정화 기능을 켰고 이 지수가 그 다음에 레이첼이 정말로 내가 너한테 끌림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수가 되게 캥겨하면서도 그 사실을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그때 이거를 올렸다. 그래서 너가 그 감정을 느끼는 건 사실은 이거 때문일 거다. 라고 얘기하면 누군들 안 빡칠까요? 그래서 레이첼이 야 네가 나를 최소한 인간으로는 대해주는 줄 알았는데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나는 너의 그냥 기계 장난감일 뿐이었구나. 뭐 이러면서 거하게 삐집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사이버펑크적으로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감정이 내 감정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이보그는 항상 좀 그런 불안을 느끼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감정인가? 아니면은 만들어진 감정인가? 진짜 나는 있는가 없는가? 나의 자아는 지금 만들어진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고민이죠. 뭐 공각기동대에서도 나오는 그런 고민인 거고. 그래서 이것이 근데 이런 고민이 사실 그 지수와 레이첼의 미묘한 관계와도 아주 잘 맞물려가지고 왜냐면 이제 지수와 레이첼이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가 끌리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 책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서로를 좀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보면은 지수는 레이첼을 정비를 하면서 약간 그런 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요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고 레이첼도 지수에게 이 식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얘를 내 곁에 계속 둘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약간 비틀린 그런 애정인지 뭔지 모를 그런 감정인데 그런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아주 잘 이 소설 속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사랑이라고 보지 못할 거는 아니지만 사랑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것이라고 규정을 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썸을 탄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미묘한 그런 묘사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성님 어떠셨나요? 저도 네, 그 관계가 약간 애틋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마지막에 가서 그 서로를 어떻게 뭐 이해를 한다고 해야 되나? 마지막에는 사실 스포를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지수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거기서 이제 그 칩을 통해서 레이첼이 지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좀 화해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애틋하고 좀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촉진제 얘기는 일부러 안 했는데요. 뭐 촉진제 얘기는 뭐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모스바나의 그 아영이가 이 모스바나의 엽록체 DNA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얘가 어떻게 퍼져 나갔는가 이런 거를 추적을 이거 함으로써 그 이 마을의 존재를 증명을 하는 장면이 되게 또 멋있어요. 이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도 하는 거죠.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디로 퍼졌는가 변이 가지고 이제 알아내는 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식물을 직접 이 사람이 가지고 이동을 했으면 같은 DNA가. 변이가 별로 없죠. 네. 근데 이 식물이 여기서 자랐다가 여기서 씨를 퍼뜨려서 옆으로 가고 거기서 또 씨를 퍼뜨려서 옆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면은 변이가 많이 일어났겠죠. 네. 그러니까 이 식물이 세대가 중심에서 얼마나 이렇게 점점 이렇게 넓어질 텐데 이 멀리 있는 식물일수록 가운데 있는 식물과 이제 유전자적인 차이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유전자 변이의 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가 언제 어느 속도로 이제 얘가 점점 번식을 했느냐, 확장을 했느냐 이런 걸 이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떤 경로로 이제 음. 프린 빌리지의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가가지고 어디에다가 처음 이 모스바나를 심었고 이 어떻게 퍼졌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요거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도 하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은 그쵸. 이 사람이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변이를 해가지고 어디서 옮아 온 건가 그런 것들 알아내는 데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은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서 이제 자식을 낳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근데 그 확률이 있는 거죠. 그쵸. 이 DNA를 복제를 할 때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복제를 하지 못하고 오류가 항상 생겨요. 근데 이 오류가 특정 확률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생겨요. 그래서 그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확률이 한 번 생겼냐, 두 번 생겼냐, 그걸 가지고 몇 대를 걸쳤느냐를 알아내는 거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물 전공을 안 하셨으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하게 복제가 된다면 어머니 아버지 때에서 자식으로 완벽하게 복제가 된다면 사실은 진화가 일어나기가 힘든데 완벽하게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떤 변이가 살짝씩 일어나는 거죠. 오류가 살짝씩 일어나고 그 오류가 누적이 되면서 어떤 생존의 이로운 오류는 남고 생존에 유리하지 않은 오류는 삭제되고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이게 단성 생식을 할 때는 그렇게 되고요. 유성 생식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두 개체의 DNA가 섞이면서 그 진화가 더 이제 빨리 촉진이 되기도 하고요. 단성 생식 같은 경우에도 DNA를 그 아메바나 뭐 그런 단세포 생물들이 DNA를 서로 교환을 한대요. 네. 네.
자기 그러기도 복제만 하죠. 하는 게 아니고 선 교환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잡아먹었을 때 그 DNA를 자기가 흡수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음. 단순히 복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되게 재밌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레이첼이 거의 약간 좀 레이첼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작가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장광설을 하는데 일종의 그 입을 빌려서 이제 작가가 얘기를 하는 네.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레이첼이 근데 좀 짠한 게 레이첼이 희수를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찾아다니면 얘가 정비사가 마땅히 없으니까 거의 빈사 상태로 막 돌아다니다가 전원이 꺼지다가 근데 꺼져 있는 그 고철 로봇을 누군가가 주워가지고 전원을 키면은 또 도망가고 그게 또 전원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찾아다닌 거예요. 희수도 찾아다니죠. 그쵸. 폐기장 그런 데 네.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전원이 꺼졌다가 켜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첼 입장에서는 타임리프를 하는 거죠, 사실은. 미래로 타임리프를 하는 거죠. 이제 냉동 수면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생각 들었어요. 옛날에 마마마에서 왜 호무라가 계속 이제 시간을 넘으면서 이제 네. 그 마도카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가 좀 생각이 나면서. 근데 이 지수는, 레이첼은 시간을 한 방향으로밖에 못 건너뛰니까, 점점 이제 남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희수랑 결국은 이제 만나지 못하는지는 이제 소설을 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그 스토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공상님은 혹시 이 책을 보면서 제일 좀 재밌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재밌었던 부분이요? 네. 아까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배경을 잘 표현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나오미랑 아마라가 폐허를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 네. 그 부분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레이첼과 지수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좀 확인한다고 해야 되나? 그걸 화해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감명 깊었고 전체적으로 뭐 빼놓을 만한 부분이 없이 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3장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3장이 제일 흥미진진하고 사실은 그 클라이막스. 비밀이 네. 다 밝혀지는 부분이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지수랑 레이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버펑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이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나오고, 그 네. 모스바나를 옮겨가지고 심어가지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학자들이 막 논문 막 보내주잖아요. 막 이런 논문도 네네네. 보세요.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전국 그러니까 세계 각지 그런 모스바나 유전체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연구자들의 호의로 막 보내주고 이런 좀 그 연구라는 것이 과학 연구라는 것이 어떤 좀 약간 비영리적인 집단 행위 같은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 작업적인 부분들이 또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명 깊었고, 저는 사실 그 촉진제 관련 내용은 조금 전 납득이 안 됐어요. 약간 촉진제로 이 숲의 경계를 이제 설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촉진제가 없는 식물을 이미 만들었는데 뭐 촉진기가 없이도 뭐 네. 살아갈 수 있었던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촉진제가 그러니까 촉진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을 이미 만들었었는데 근데 그걸 이걸 안 숨기고 준 있었어요. 거죠? 네, 숨기고 있었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미 눈치채지 않았을까? 이 촉진제라는 게 숲의 경계를 설정을 한다는 거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그건 의문이었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얘기를 해봤고요. 네.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들으셨나요? 뭐 재밌게 네, 이 책을 보셨다면은 네. 재밌게 지금 보셨는지. 네, 책을 보신 분들이 잘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보신 분들은 이제 감상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쵸?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막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인터파크에서 샀었나 그랬는데 네. 거기서도 막 수량이 막 부족하다고 네 진짜요?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 네. 맞아요. 지금 재고 막 베스트셀러 11개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지금 베스트셀러인가요 SF 지금? 분야, SF 분야는 1위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네, 이 책을 우비속보다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음, 나는 확실, 우비속보다 이 책이 더 음, 재밌는 것 같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리뷰 재미 보니까.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스토리의 어떤 뭐라고 흥미진진함. 할까요? 그런 걸로 보면은 그렇죠. 이 장편 소설은 뒤로 계속 읽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몰라도 충분히 그런 미스테리라던가 이런 비밀이 풀리는 그런 느낌의 뒤로 계속 보게 하는 그런 동력이 확실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당히 그 시각적으로도 많이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풍경이 그려지면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요거 자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안 하셔도 근데 되나요? 실제로 받은 게 아니고 인쇄돼 있는 거라 아, 가지고 그래요? 네네네. 앞장을 펼치시면 김초엽 작가님의 사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모든 책에 다 돼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래요? 이건 인쇄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이곳 지구에서라는 아주 멋진 제 메시지가 책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초판 뭐 그런 예약본에만 돼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있을 텐데. 아닌가? 저는 이거 그냥 산 거예요. 아, 그냥 그래요? 네, 예약 그냥 아니고? 네네. 제 예약 것도 예약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음, 그 기억이 없지.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뤄보았습니다. 네. 지구끝의 온실이 얼마 전에 리뷰 이벤트를 해가지고 서평 이벤트를 해가지고 예스24에 들어가시면은 서평들이 아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평들 뭐 보시면은 또 이 책을 또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도 썼습니다.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뭐 늦게라도 읽어보시고 댓글로 감상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방송에서 소개하고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작품도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다음에 다뤄볼 작품은 요겁니다. 슈레딩거의 아이들라는 네. 작품이고 최의택 작가의 슈레딩거의 아이들. 문윤성 SF 작가상을 받은 네. 작품입니다. 네. 학원물인 것 같아요. AR 기술이 나오는 AR 그쵸. 맞나요? 네. 그 AR이라기보다는 그냥 VR이죠. VR. 예. VR이고 저 VR이죠. VR의 학당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가상 학교입니다. 그냥 VR로 다니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뭐 어떤 이 동아리 친구들이 뭐 어떤 일을 좀 해프닝을 겪고 뭐 어떤 일을 해나가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저 되게 금방 읽었고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고 여기 보면은 이 캐릭터 중에 등장인물 중에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되게 이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책이 상당히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자폐 스펙트럼의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이 그 어둠의 속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엘리자베스 문의 그 책도 아마 같이 읽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되게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게 좀 활극 같은 느낌? 되게 좀 전기가 빠르고, 그 다음에 되게, 아주 무겁지는 않아요. 무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가볍지는 또 않은, 그런, 네,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좋게 읽었어요. 네, 그래서 강력 추천을 드리니까요. 다다음 주에 저희가 아마 다룰 것 같은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유튜브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많이 소문내 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 설정, 구독과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